예, 오늘은요 인터뷰로 진행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팬들이 많으시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실감해요? 뭐 원래 원래 이게 누적된 그게 있기 때문에 원래. 인지도는 최강이었고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예. 또 적극 지지층이 늘어난 게 보입니다. 예. 체감이 되는구나. 뭐 반농담이지만은 하여튼간 확확 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우리 PD가 예. 스트롱그라는 노래를 들었잖아요. 네. 더 강해지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이 슈퍼챗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 막 주시는 분들도 있고. 예. 우리 댓글에 예. 그동안 이준석 대표 한번 인터뷰 해달라고 요청이 많았어요. 저는 하기 싫었는데 이 압박에. 아이고, 이게 주말 아침 방송이 원래 어려운 방송인데 뭐 저야 그렇다고 치고 네. 오늘 좀 쉬어야 되는데 요즘 일찌감치 들어서 나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요즘 들어 필리버스터랑 계속 무제한으로 이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요. 주중 주말이 없습니다, 요즘은. 예. 오늘도 이따가 오후에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랑 또 투표한다고 하는데 토요일도 해요? 예, 본회의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연병장에 이제 완전 무장으로 소집되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날이 크고 있다고 하니까 예. 듣기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현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질문 안 드리고 왜냐하면 방송에서 현안들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그냥 좀 무럭무럭 커가고 있는 뭐라 해야 되나 미래. 저 올해 나이 40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주 그 한국의 정치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제가 미래라는 큰 포션을 담당하는 것처럼 항상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제 뒤에 오는 후배 정치인들도 사실 많아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좀 의외인 게 보면 막 그 국민의힘의 최근 전당대회 이런 거 보면은 결과물로 이제 저랑 띠동갑이니까 52인분이 대표가 됐는데 띠동갑이에요? 52인분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젊어졌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가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국힘 대표 당선됐을 때가 그럼 몇 살이에요? 36이죠. 이야. 그러니까 36살이 당대표를 만들었던 당에서 52 당대표가 됐던 게 젊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이가 들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 물리적으로 당연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정무수석할 때 사실 당선되셔서 축하의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정무수석 하실 때 아침에 무슨 02번호로 전화 왔는데 700에 8080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안 받았더니만 전화 오셔가지고 그거 대통령 전화라고 받으라고. 맞아.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셨어요. 왜냐 한국 정치사 이런 일이 없었던 거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조금 큰 질문들로 좀 저희가 해볼 텐데 제가 그냥 대뜸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왜 정치하세요? 저는 정치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요. 제가 정치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다.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에 비대위원 입문하니까 저거 집에 보면은 뭐 정치인 출신 집안 아니냐, 2세 3세 정치인 아니냐부터 그렇지. 해서 뭐 좀 음모론적인 분들은 제가 진짜 박근혜 숨겨놓은 아들이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맞아, 그런 얘기도 있었다. 굉장히 맞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게 그런 게 없으면 정치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건 전혀 없었고 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류에 꼭 이렇게 동화되거나 아니면은 순치되지 않고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제가 지난 10년 동안의 고생길이었고 저는 어쨌든 정치도 그렇고 뭐 경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사다리가 유지되길 바라는 게 있어요. 사다리? 그러니까 제 이력도 많은 분들이 알지만은 정말 상계동에서 예전에 종점 사는 화이트 칼라 집 그냥 아들이었는데 종점? 4호선 종점이었죠. 어쩌다 지금은 또 동탄의 GTX 종점에 제가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종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건 다 비슷해요. 끝없는 좀 더 중심에 가까운 지점으로 가기 위한 그런 노력의 연속이거든요. 교육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 면에서도 그렇고 사회적 뭐 지위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는 외견상으로는 굉장히 GDP 높고 이렇게 선진국이지만은 그 일부에게는 교육의 기회라든지 아니면 계급 상승의 기회라는 게 차단된 나라예요. 일부가 아니죠. 상당한 다수에게는 차단된 나라죠.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그게 사다리가 유지되는 나라가 지속되길 바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정치하면서 그거를 항상 지향점으로 삼습니다. 기회가 살아있고 사다리가 살아있는 나라 그거 만들고 싶어서 아니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정치합니다. 사다리론이네요. 좋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워낙 광범위한 개념이긴 한데 예,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뭐 출신 성분 때문에 아니면 뭐 경제적 상황 때문에 어떤 꿈을 꾸는 것 자체가 금지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막혀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예. 자랑할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버드 나왔잖아요. 제가 하버드 나온 사람이랑 방송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 유튜브에 음모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졸업 안 했다고 또 난리를 또 이렇게 하는데 왜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학부 다니신 거잖아요. 예, 학부 그러니까. 졸업하고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미국에 출장을 가게 됐는데 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간 김에 또 보스턴도 들려가지고 목요일 오랜만에 방문하고 오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15년 만에 가네요 거의.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사다리론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사회적 사다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튼튼해지려면 조금 이제 촘촘해지기도 하고 뭐 정책적으로 이제 준비될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뭐 준비하고 있는 법안 뭐 이런 것들은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제가 이번에 교육위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과방위를 갔어요? 비교섭 단체니까 의장님이 지적해 주는 대로. 과방위는 시끄러운데요. 저도 있어봤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과방위에서 또 이제 과가 이제 과학 기술인데 과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지금 방만 다뤄주고 있어서 그냥 저희끼리 농담은 방위라고 합니다. 방위 방송위원회밖에 하고 있지 않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도 과학 기술을 다룰 때는 좀 그런 것 좀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교육위를 갔다 오면 다루고 싶었던 게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에 있어가지고 지금보다는 좀 교육 강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강도? 예, 강도가. 공부를 더 시켜야 된다?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라는 걸 보면요, 우리는 사실 생산성을 계속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가 성장해 온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조업하는 국가 중에서 로봇 사용 비율도 제일 높고요. 제일 높죠. 예.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정말 쥐어짜가지고 지금 성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람의 능력치도 굉장히 크게 작동했던 거거든요. 교육 하나로 버텨온 나라인 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의 품질도 평균적인 나라들보다 훨씬 좋고 로봇도 활용 많이 하고 거기다 에너지를 싸게 공급해가지고 전기요금 싸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생산성 높이고. 그런데 이 생산성 높이는 그 방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노동자보다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고 이런 걸 넘어가지고 이제는 AI랑 승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는 AI보다 뛰어나야 되는 거고 육체적인 면에서는 로봇보다 뛰어나야 되는 건데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가능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생산성을 로봇이나 AI에 비해서 떨어지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시점이 오는 걸 늦춰야죠. 그게 우리의 이제 필사적인 숙명적 과제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라면은 어느 정도는 목표한 기초 기본 교육을 다 이수하지 않으면은 졸업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위험하다. 전 이런 생각하는 거죠. 고등학교를. 예, 그렇죠. 지금은 우리나라는 의무 교육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 정도. 이런 것도 과거에 보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결국 사람들이 훌륭한 노동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이제 설정한 건데 저는 이걸 넘어서 국가에서 책임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책임 교육. 예, 지금은 우리나라 사교육이 많이 이렇게 커진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 수학이나 영어는 앞에 걸 알아야 다음 걸 배울 수 있는 건데 한번 뒤처지면은 공교육에서 그냥 내팽개치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사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속진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 건데 저는 일정한 학력 평가를 계속 해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 제가 놀라운 게 2016년까지 저희가 전국 단위 성취도 평가를 보고 그래가지고 학교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어떤 교육 상태인지를 보고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학교가 어떻게 어느 곳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지 같은 걸 측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이런 것들은 측정하고 계속 공교육에 추가적인 자원을 투입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사람이 도태되는 시점을 늦춰야 된다. 이거는 제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책임 교육이라는 거하고 우리 흔히 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주장했던 전인 교육 이거랑은 조금 충돌하나요? 충돌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전인 교육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노동력으로 기능하기 위한 교육보다 과량을 하는 경쟁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전인 교육으로 틀자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지금 아까 말했듯이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력이 우수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AI나 로봇과의 경쟁에서 또는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전인 교육의 병행해서 또 더 그런 학과 교육도 강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이제. 이거를 저는 안 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이 이미 우리가 문이과 구분을 없애는 추세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 과거에 소위 말했던 문사철만 교육하는 형태로는 지금 현대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으로 취업했을 때도 경쟁력이 좀 저하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교육 제대로 이제 갈아엎어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교육 개혁한다 해놓고 그걸 사교육 때려잡기로 했는데 뭐 인터넷 강사 때려잡고 이런 정도만 건드린 게 피상적으로 건드린 게 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뭐 많이 질문을 드려야 돼서 과학기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 정부 출범할 때 당 대표셨고 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장관 시켜달라고 그러지 그랬어요? 장관은커녕. 아니 장관 시키면 그분이 당 대표 바꾸고 싶었으니까 자연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와서 저 쫓아내려고 했을 때 만약에 저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한 얘기로 아 이번에 제가 대통령이 됐는데 뭐 초기에 정책 드라이브 걸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랑 아주 찰떡궁합인 당대표랑 좀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은 제가 무슨 재단을 했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음침한 거예요. 음침하다고? 예, 그러니까 앞에서는 맨날 웃고 악수하고 뭐 100년 만에 나올 당대표입니다 이러고 뒤에서는 공작하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야 이런 정치는 처음 겪어보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런 장관이고 뭐 할 것도 없이요. 그 원래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은 여당의 주요 관계자들이 특사를 막 갑니다. 이제. 그렇죠 원래. 그래서 보내주죠. 그때 일본의 정진석 그 당시 의원이 갔고 뭐 그 다음에 뭐 유럽 쪽으로 EU 국가들로 김기현 대표가 그 당시 갔고 저는 아무 소리가 없어요. 대표니까 바빠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겠지.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제 비서실장하는 박성민 의원이 아 대표님 우리도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글쎄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뭐 갈 만한 데는 뭐 다른 데는 중진위원들 간다고 했으니까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그러면 서방 세계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많이 가니까 우크라이나 갔다 오죠. 그래가지고 박성민 의원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협의해서 우크라이나 갑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우크라이나 간다고 했는데. 또 그 앞에서는 아 대표님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한 다음에는 뒤로는 TV조선을 찔러가지고 말렸는데 간다고 뗐었다. 아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아니 우크라이나가 전쟁통인데 제가 뭐 그렇게 뗐으면서까지 가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매사 그런 식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 저 사람은 불가촉해야 되겠구나. 애초에 그냥 뭔가 호의로 얘기해도 호의가 반복되니까 아, 진짜 사람을 계속 뒤통수 치는구나.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만 겪은 게 아니라 이제 김기현 대표도 겪었고 한동훈 대표도 이제 겪은 거 아닙니까? 이게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양치기 대통령이 되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 과학기술 그 과기부 장관 정도로 갔으면 본인 경력이나 그럴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주어지는 거니까 괜찮고 대통령한테도 저는 플러스가 됐을 것 같고 당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게 잘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진짜 아무 제한이 없었어요? 자리 제한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들들 볶은 다음에 이탈리아 대사 한번 가겠냐는 취지로 대통령이 측근히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들들 볶은 다음에 이탈리아 대사? 이탈리아는 왜요? 그러니까 저 이탈리아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저는. 근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주요 국가 대사는 또 주기 싫고, 그런데 이제 최대한 멀리 가서 한국도 들락하기 힘들고, 그런 곳을 고르는데 또 G 뭐 A 이런 거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고른 것 같은데, 아 진짜 개탄스러운 거죠 진짜. 그게 유배지 그게 어떻게 그게 직업 외교관인 분들은 몰라도 아니면 은퇴하신 보통
뭐 정보기관에 계신 분 이런 분들이 가는 데가 그런 나라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정치인이든 뭐 네. 대통령이든 호불호는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본인 대통령 되는 선거를 총괄했던 당대표였다고 하면 네. 싫고 좋고를 떠나서 거기에 대한 뭐 예우라 그럴까? 네.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저는 보상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당대표 계속 하면서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 지금 전당대회 나오는 것들이 뭐 여의도 연구원을 개혁하겠다, 뭐 이런 거 그때 그거 하겠다고 했더니만 또 혁신이 하면서 그런 거 하겠다 그랬더니만은 난리 나고 이준석이 당을 장악하고 공천을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혁신을 만들었다 이러는데 제 임기가 총선 1년 전에 끝났는데 무슨 공천을 장악하냐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냥 되게 이런 걸 넘겨 짚어 가지고 사람 들들 볶는데 뭐 재주가 있습니다. 그럼 선거 때는 사이가 좋았어요? 두 분이 잘 지냈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후보는 티격태격했잖아요, 좀. 영남 다니면서 이렇게 네, 그냥 네. 기분 내는 거 하고, 네. 예. 그 저는 호남 다니면서 어려운데 막 돌아다니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합니다, 진짜. 저는 요즘 저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뭐 내각의 이제 장관이라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네. 얘기하면은 국무회의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면은 뭐 다를 게 없습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 그럼 두 분이 만났을 때는 서로 이제 존대해요? 존대는 또 깍듯이 합니다. 해요? 예, 깍듯이에요? 예. 음. 90도 인사도 하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90도? 뭐 서울대네. 찾아보시면 대통령이 예전에 저한테 90도 인사하고 저도 90도 인사하고 이런 거 되게 많고요. 네. 그리고 술자리만 가면 이제 뭐 음. 그 XX, EXX만 하는 거지 이제. 제가 난 들고 갔을 때 서로 90도 인사했다고 사진이 났어요. 그때 머리 박았죠, 저도 이렇게 하다가. 예. 보수 우리 흔히 정치 생활 보수, 중도, 뭐 진보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 보수예요? 중도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관점에서의 보수라는 거는 하기가 힘들다는 봅니다. 왜요? 이 보수라는 것이 그러니까 보수의 큰 이념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주의적인 성향, 자유에 대한 갈망 그런 것들, 권리를 명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유주의적 그런 어떤 행태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게 대한민국의 뭐 이건 보수 진보 막론하고 벌어진 행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예를 들어 재정 건전성을 신경 쓰고 그다음에 뭐 법치를 강화하고 이런 차원에서의 보수라면은 해볼 만도 한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보수라는 건 그게 다 무너졌거든요. 네. 예. 저는 그래서 굳이 지향점으로서의 보수를 얘기하는 게 지금 너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그러면은 저는 윤석열 정부와는 호환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럼 그게 제가 중도가 되는 것이냐 그러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난감한 겁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에는 보수적인 게 전혀 없어요. 예. 근데 가치로 보면 보수를 지향하는 건 맞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저는 이런 게 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민주당 하시는 분보다는 그러니까 미국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더 나가서 더 개혁적이거나 아니면은 또 뭐라 해야 될까요? 더 급진적인 경우도 있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예.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팀이 갈라진 그런 특이한 상황이지. 예. 보수 진보의 이념으로 이걸 가를 수 있겠느냐. 저는 사실은 보수 진보 뭐 중도는 각자의 선택이라고 봐요. 네. 누가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근데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 이 엉터리냐 아니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수도 엉터리가 있고 진보도 엉터리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제대로 된 보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열망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책이라는 건 저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지칭하는 사람들도 예전에 보면은 처칠과 애틀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 사람들이 보수냐 진보냐라는 가릴 수 없는 협치를 좀 했던 거잖아요. 나중에 가면은. 근데 저는 정책에 대한 스탠스는 그때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 다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지켜지고 있느냐는 항상 철칙처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 생각하는데 태생적으로 좀 대한민국의 빨간당 파란당 둘 다 전체주의적인 면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말씀 들어보면 제가 배운 지식으로는 보수주의보다는 약간 자유주의에 대한 선호가 그렇죠. 강한 것 같아요. 보수적 자유주의자라고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현실 정치로 와서 한국 정치 이제 진짜 국회 내보시니까
체감하고 계실 테고 네. 13년에 정치권에 들어왔던가요? 12년. 12년에 네. 들어왔잖아요. 그럼 벌써 12년 차 예. 되는데 그때보다 정치가 좀 많이 나빠졌죠. 어우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 22대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건 참 죄송스럽지만은 19대 국회를 제가 처음 봤는데요. 네. 19대 국회에 비해서 개개인의 그냥 제가 피상적 이력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전문성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격전지가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치열한 선거나 아니면은 이런 공약 전쟁 같은 것도 없어지고. 알겠습니다. 준스톤 이렇게 댓글에 많이 올라오는데 예예예. 석 석 때문에 스톤. 스톤 하는 것 같은데. 예, 원래는 주석 석자입니다. 준스타인도 괜찮잖아. 준스타인? 아, 아인슈타인이 그거잖아요. 이제 고착화돼 가지고 네. 다른 걸로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서기 예. 준이. 예. 한동훈 대표 카페는 위드훈이더만요. 예예. 이름 그렇죠. 뒤에 거를 약간 그렇죠. 풀어서. 서기 이렇게 했을 법한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네요. 그러네요. 네, 뭐 처음에 이름이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고착화돼 가지고 이제는 팬카페 잘 되죠? 제가 안 들어가 봐서 잘 안 모르지만은 예. 계속 뭐 보내 주신 건 읽어 보는데 제가 그걸 뭐 들어가 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차기 대통령 이준석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왜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할배라고도 합니다만 예. 김종인 예. 전 비대위원장 예. 당대표 하셨던 분 예. 다음 대선에 뭐 한동훈 이준석 이런 보수의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예. 2027년 대선에 출마합니까? 뭐 당연히 기회가 되면은 그런 기회를 것들도 만들어야지 뭘 된다고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너무 열성적으로 그것만 노리는 분들은 그렇지. 헛스윙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지칭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지금 예. 이미 헛스윙 신나게 이거 보통 선풍기 돌린다 그러는데 네. 배트로 공을 쳐야지 인제 헛방만 해 가지고 선풍기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표현을 참 잘 쓰시대요. 아, 예. 선풍기 돌린다. 실제 많이 나오는 야구에서 많이 나온 표현입니다. 참교육 당한다. 뭐 아, 그렇죠.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아, 참교육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 그것도 야구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 그래요? 예. 참교육 당한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렇게 찾아보니까 많이 쓰는 예. 말이더만요. 그렇죠. 예. 어쨌든 기회가 되면 한다. 음. 좋습니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 반가운 예. 얘기를 들었겠는데 어쨌든 한국 정치가 이제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걸로 지금 말씀하시다가 끊었는데 예. 국회의원 자질도 전문성이 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예.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어차피 지도자시니까 왜 이렇게 한국 정치가 자꾸 나빠지는 걸까요? 우선 정치라는 직업 자체가 뭐 어제 사회 투명도가 강화되고 이러면서 예전에는 이 배지를 달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상황이었다. 뒤집어 말하면은 경제적으로도 사실 많은 게 해결되고 명예도 권력도 다 따라오는 그런 자리였다면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뭐 국회의원 월급이 얼마다 때문에 제가 공개해 가지고 말이 많았지만은 요즘에 아주 뛰어난 전문직 인사들이라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직업이 돼 버렸죠. 최소한 명예는 아닌 것 같아요. 명예는 아닌 것 같고 그 개인의 그런 개인사 같은 것이 다 공개되고 SNS 발달해 가지고 항상 평가의 대상이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안을 해도 기피하시는 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폭증한 게 예를 들어 국민의힘을 놓고 본다면은요. 공천할 때 보통은 뭐 교수나 아니면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의 주력 정치인들이었다면은 지금은 지방 의원이나 지방 정치하신 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긍정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변화인지는 제가 판단하지 않겠지만은 많이 바뀌어요. 지금 국회의원 하려는 사람들의 그 표준적인 그런 사람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게 운영 스타일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방 정치부터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선거에 있어서 내 지역에서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은 되게 잘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인제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뭐 변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약한 부분이 있죠. 저희가 제가 청와대 수석할 때 네. 옆에서 이렇게 보는 인사할 때 보니까 네. 장관 자리에 나서 이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추천받아서 이렇게 네. 얘기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네. 안 합니다. 싫습니다. 뭐 집에 아이들이나 네. 부인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 거절해서 이제 꼽았던 사람들이 다 동나고 없어서 네.
진짜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요즘은 주변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도 좀 드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굉장히 드물고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꿈을 꾼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저랑 장경태 의원이랑 친한데 그래요? 네. 장경태 의원을 제가 높이 사는 이유는 장경태 의원은 진짜 백그라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대선 때인가 자원봉사자로 들어갔다가 거의 평당원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올라와서 이제 국회의원까지 재선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어떤 아주 패기 있고 능력 있는 젊은 사람이 내가 정치를 하겠다 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회나 당협에 찾아가 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요.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판단을 할까? 제가 내 자리를 위협할 만한 녀석이면은 배제하죠, 오히려. 예. 그러면 인문 경로가 사실상 차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저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박근혜라는 큰 정치인 낙하산으로 보면 비대위원을 시킨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버틴 거지. 저한테 만약에 어디 뭐 노원의 어디 당협에서 밟고 올라와 가지고 가라. 저도 냉정하게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겠죠. 근데 12년을 버텨냈잖아요. 그거야 하면서 뭐 그 쉽지 그때 않죠. 이철희 수석과 썰전도 하고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예.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예. 안 하려고 하고 공직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게 문제인데 예. 그럼 그 사람들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런 거 우선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보는 게요. 그 제도.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도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는 게 아까 제가 지방의원으로 시작해서 올라오고 이런 되게 힘들다 그랬잖아요. 미국은 그런 거 다 합니다. 미국은 주 하원 의원 이런 거 하다가 그렇죠. 연방 하원 의원, 연방 상원 의원 이렇게 올라가는 통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야 되는데 교묘하게 지방 의원이랑 국회의원 뽑는 주기를 2년씩 교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 하다가 다음에 시의원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왜냐? 국회의원이 그렇게 성장하려는 사람을 절대 공천을 안 줍니다. 그만두고 출마하면 또 벌점 줄 거요? 그렇죠. 그만두고 출마하면은 국회의원 출마할 때 페널티 주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나쁘게 보고 그리고 2년 놀다 출마하려면 그 사이 다 까먹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 이동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의도 얘기하는 게 여기는 신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구의원으로 시작하면은 육두품 예를 들어 뭐 국회의원 시작하면은 진골 갈려가지고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계급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를 주기를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거는 빨리 제도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고 저는 제가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시장과 시의원을 같이 뽑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과 시의원.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예를 들어서 빨간당이 되면은 시의원도 빨간당이 다수당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은 견제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원래 시의회가 지방의회가 시장을 또 견제하고 이래야지 이게 의회의 의미가 있는 건데 지방자치는 굉장히 지금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야심 있는 젊은 사람이나 정치 신인들의 진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바꿔놔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도도 바꿔야 되고 어쨌든 이제 정치가 뭐 칭찬받기는 쉽지 않을지 몰라도 다른 나라도 되게 욕을 많이 먹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욕을 더 많이 먹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저희 일은 좀 해볼 만하다. 좀 자긍심이라 그럴까? 예. 이런 게 느껴져야지 많이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려면 좀 본회의장 가면 좀 제가 제일 싫었던 게 막 소리 지르면서 서로 야유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보죠? 예, 많이 보죠. 그거 안 하죠? 저는 안 하죠. 뭐. 그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딱 한 번 했습니다. 이번에 했어요? 최상병 특검 처리하는데 뒤늦게 저희 완전 반대편에 안철수 의원님 앉아 계시거든요. 저희는 안철수 의원님 안 오신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안철수 의원님이 휙 걸어오시더니만은 모니터 켜고 띡 이거 누르시는 거 보고 안철수 화이팅! 이거 제가 소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 욕한 건 아니네. 이거 응원. 응원. 그게 화답하시던가요? 황급히 나가시던. 리액션 없이. 예. 그래서 쫓아가서 악수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최상병 특검 이거 기왕에 말씀하신 김에 어떻게 풀어야 돼요 지금?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특검이라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이제 국정농단 특검을 보면은 그 임명장을 보면요, 되게 특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인가 이름이 그래요. 그리고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 박근혜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사는 사실 그 특검을 대통령 박근혜가 임명장을 준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죠. 네, 거부권도 쓰지 않고요. 네. 사실 우리가 또 잘 알지만은 드루킹 특검은 당연히 임명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셨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례상 본인과 관계된 특검은 오히려 대통령들이 사실상 야당의 뜻을 많이 반영해서 이제 특검을 임명한 건데, 문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결국엔 특별검사 해봤기 때문에 문제다. 특별검사 팀이 있어봤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특검은 신기한 게 뭐냐면은 무조건 기소를 합니다. 특검의 결과가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는 없어요. 옛날에 저게 뭐죠? BBK 특검이 어용부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거는 어용 특검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야당이 주장해서 뭔가 특검을 하게 되면은 무라도 썰어야 된다라는 이제 느낌이 강하죠. 강박관념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도 허익범 특별검사가 되게 중간에 뭐 증거 취합도 안 되고 해가지고 조롱도 많이 받았어요. 이거 맹탕 특검 아니냐, 기소를 할 수 있겠냐 그랬는데 결국 김경수 지사와 그 드루킹 일당을 불구속 기소했거든요. 그런데 공소 유지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보강해가지고 결국에는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은요, 이거 굉장히 기소를 못하고 처벌을 못 이끌어내면은 불명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뭐로 가도 기소 아니냐, 이런 걸 거예요. 근데 저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검사 하던 시절에 수사를 어떻게 하셨길래 예? 이거 하면은 어떻게 여당들 탄핵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그때 그럼 뭐로 가도 탄핵으로 수사하셨던 거냐. 이건 불안감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수사 범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좁힐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솔직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보통 특검이 뒤에 보면은 뭐 1, 2, 3, 4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등 인지되는 것에 대해서 수사한다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등 붙이지 말고. 예. 그런 생각이, 등을 붙이되 현실적으로 수사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넓게 뻗어나가지 못하게 좀 제한하는 정도는 타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 보면은 거의 뭐 100명 팀을 꾸려가지고 3개월에 3개월 연장해서 6개월 동안 수사한다 그러면 거의 그게 이제 윤석열 특검 팀장 했던 거긴 한데 뭐 1000명 넘게 수사했대잖아요. 특검이 뭐랄까 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그 현안을 다루는 일인데, 박영수 특검은 구속되기도 했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허익범 특검은 지금 뭐 어디죠? 방문진 이사로 최근에 임명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역할 하신 분들은 조금 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응? 왜냐면 자꾸 이렇게 정치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전체가 또 그런 쪽으로 해석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당시 허익범 특권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니까 그때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하려고 그럴 때 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사실 그때 문재인 정부 인기가 굉장히 좋을 때였는데 그 특검하고 있으면은 변호사 비즈니스도 거의 못 하실 테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허익범 특검은 당성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한동훈 지금 대표가 제시했던 대안, 제3자 추천에 의한 대법원장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풀면 지금 말씀하신 수사 범위도 좀 좁히고 하면 타협이 될까요? 타협이 되는 게 정상이고 이미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받아야 되는 건데, 저는 특검 해본 사람이 특검 무서운 거 제일 잘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특검 자체가 다 싫은 것 같습니다. 안 받을 거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한 얘기도 있는데. 뭐 그냥 시건한 거죠. 에? 시건한 거로 끝나는 거죠. 아 그래? 제가 봤을 땐 지금 이번에 권성동 의원님이 계속 이제 뭐 그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김규현 변호사의 당파성이라는 걸 문제 삼는 걸로 봐가지고 아마 특검의 수사 범위에 그런 것도 넣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검 출범시켜놨더니 엉뚱하게 그런 거 수사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랬다가는 민심의 역풍 크게 맞을 겁니다. 그럼 지난번에는 김건희 여사 문자는 읽고 씹었는데 읽씹이었는데 이번에 말하고 씹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진퇴 양난일 겁니다. 그래도 본인이 그거 안 했다가는 어떻게 될 건지는 좀 두려울 텐데. 초질성을 한 말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꺾을 수단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수단이 없다. 그 방법에서. 그리고 지금
이 판에 좀 재밌는 분들이 있는 게 조국 혁신당은 계속 한동훈 특검하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되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게 보통 대통령이 거부권 쓸 때는요. 형식을 이렇게 삼습니다. 여권에서 여당 측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면은 내 너희를 어여삐 여겨 거부권 행사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이 올라갔는데 통과가 됐어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저에 대한 특검인데 거부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모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 가지고 한동훈 특검만 거부권 안 쓰는 거 아니야? 그럼 진짜 웃겨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부담스럽겠죠. 알겠습니다. 평소에 들이받다가 내 것도 알아서 거부권 써주세요 이러긴 어려울 테니까 지금 저는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께 그 방통위원장 예. 저기 저 탄핵 예. 표결에 참여하셔? 저는 반대했습니다. 반대했고요. 예.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제일 큰 문제는 대통령 탄핵 여부 아니에요. 예. 그죠? 그거는 뭐 아직까지는 야당도 뭐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긴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탄핵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뭐 이거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맨날 탄핵 특검 이런 걸로만 허송세월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탄핵이 된 다음에 대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느 당에 대한 유불리 떠나가지고 국민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우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실 때 경험해봤지만은 2달 내에 이제 대통령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보 검증의 시간도 거의 없고 정책 검증, 상호 검증의 시간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하신 다음에 인수위 없이 바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셨잖아요. 없었죠. 예. 그리고 오히려 국민적 여론이 쏠리다 보니까 적폐청산 이런 거에 대한 유혹이 강해지고 예, 저는 이런 거는 안 좋기 때문에 저는 탄핵이 되는 상황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임기 단축 개헌이나 이런 거를 얘기했던 게 만약에 저는 예전에 제가 박근혜 퀴즈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이유는 도저히 더 이상 그 남은 임기 1년 동안 국가를 통치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저는 대통령께서 개헌을 심각하게 검토하셔야 된다. 그게 그나마 좀 생산적 해법이죠, 그죠? 그렇죠. 상생의 해법일 수 있는데 우리가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육공화국 체제라고 하는 거는 역설적으로 가장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던 독재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수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당시에 국민들의 열망이라는 것이 그 철권 독재자에게도 개헌의 길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독재자에 비할 바는 전혀 아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완고한 태도도 바뀔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국민들이 그런 쪽으로 좀 의견을 모아주셔야죠 우선은.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근데 개헌이라는 것도 지금 개헌 수요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게 권력 맞아요.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정도만 가지고 또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되게 이제 이게 탄핵 외국 사례들을 보면 탄핵 얘기가 나오면 대통령이 조심을 해서 이제 탄핵 얘기가 안 나오게 하는데 네.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께서 또 잘못된 판단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이 벌어질 때 참모들이 이거 헌법재판소장 뭐 박한철 소장부터 해서 이거 완전히 강골 보수 성향인 분들이 있으니까 가서 우리가 되짚기 한 판으로 이제 되치기 한 판으로 이걸 거꾸로 정부를 가져오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이제 얘기한 분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 하면 또 주변의 참모들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하기로 또 정평이 나 있습니까? 엑스포 2입니다. 뭐 이런 거. 저는 제발 국가를 걸고 그런 거 운명 시험 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어떤 댓글 주신 분이 열렬팬인가 본데 네. 이준석 북한 특사 가자 이러던데. 북한 특사요? 그건 왜 갑자기?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가지고 대북 특사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대선 과정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얘기 한번 했었어요? 예. 근데 반응은? 저는 왜냐하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서구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짓이 국제적 보편적 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권력 유지를 위해 가지고 이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아. 과거에는 중앙정보 부장 같은 사람들이 가서 보통 그런 걸 했지만은 원래 뭐 당대표가 가서 안 될 게 뭐가 있냐. 오구 신박한데? 근데 그때 뭐 그러세요 하더니만 뭐 그러세요는 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딴 데 가서는 뭐 그걸 갖고 좀 조소적으로 얘기하셨다는 얘기 들었고. 네. 근데 그것도 뒤에 얘기가 다 들리는군요. 굉장히 그걸 뭐 다수와 술을 드시면서 호쾌하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호쾌하게. 저라고 뭐 다른 사람 얘기 하시는 거 들은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 참. 알겠습니다. 저도 뭐 국회의원 해봤습니다만 주말 내내 바쁘고 평일 내내 바쁘고 주말에 좀 쉬셔야 되는데 오늘 이런 시간에 나와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또 부르자 그러면 한참 지난 뒤에 또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 국회의원 활동으로 무지 바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에 잠깐 푹 주무시기도 한 우리 이준석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